이익 전망이 빠를까 주가가 빠를까? 네. 요 질문인 거죠. 저는 주가가 빠르다라고 보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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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문관 연구원이 나오셨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퀀트 담당 애널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유명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제가 조심스럽게 나와주실래요? 그랬더니 좀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네. 혹시 이효석 아카데미는 한 번씩 그럼요. 네, 당연히 구독 중에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장에. 근데 이게 사실 작년부터 이제 생각이 그래도 비슷한 분들의 보고서를 자주 읽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비슷한가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그쵸. 좀 힘들죠. 네, 힘들죠. 오늘 같은 날은 좀 네, 힘들고 네, 그러니까 올해 이게 분위기가 글쎄요, 지금 시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올해도 좀 순탄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신 거 가지고 인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올해는 기본적으로 보통 연간 전망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 3년 정도의 연간 전망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스타일로 구분했을 때 성장주에서는 요거 사시고 밸류에서는 이거 사세요라는 전망을 주로 많이 써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연말에 이런 연간 전망을 또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밸류 스타일의 주식들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좀 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밸류를 줄여야 된다. 네, 오히려 네. 그로스 스타일의 주식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방향을 조금 저도 쏠린 의견을 좀 제시를 한 건데요. 어쨌든 퀀트 투자가 여러 가지 방식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에서 봤을 때 어떠한 주식들이 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22년도는 심플하게 얘기해서 요새 그런 단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성장이 희소해진다. 네, 그럼 성장이 희소해지면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뭐 단순한 로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뭐 고 PER, 좀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로스 스타일의 주식들이 저희가 뭐 한 2, 3년 전에 봐왔던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다라고 봐요. 그 달라진 포인트는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하우스의 전체 포럼의 주제가 혁신의 대중화였거든요. 네. 근데 이 혁신이 대중화된다라는 거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성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전의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단적인 예로 그 BBIG 테마가 이제 한국에서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이 BBIG 테마가 되게 비교하기 좋은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데요. 네. 자동차 업종의 순이익 비중을 사실 딱 2021년도 기준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역전을 합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아직 뭐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요. 뭐 네. 또 어쨌든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 가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뭐 단순히 돈을 버는 성장주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금리에 대한 방어력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금리가 사실 뭐 2020년도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네. 금리도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고요. 돈도 많이 풀어졌으니까 뭐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되게 높게 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어쨌든 22년도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성장주를 조심하자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은 조금 달랐던 거는 일단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돈을 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맞아요. 이 돈을 번다라는 거는 금리에 대한 방어력. 그러니까 금리가 뭐 크게 튀어도 변동성이 확 커질 때야 뭐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금리가 뭐 상승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막 뭐 밸류에이션 못 주고 뭐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다라는 좀 전망을 했습니다.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성장주의 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맞지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리보다 성장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네. 이익을 잘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약간 쫄리는 구간이에요. 네. 그죠? 소위 말하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얼마 전까지 하면서도 제가 항상 뭐 사실 어떻게 2년 내내 뭐 그런 비슷한 의견들을 냈긴 했는데 그냥 굵직하게 갔던 거죠. 근데 흔들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거든. 네.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전망 그렇게 했는데. 네. 일단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작년 3월에 장세가 연출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작년 3월에도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1.7% 딱 그쵸. 찍었을 때도 맞아요. 장 색깔이 정말 빠르게 바뀌었거든요.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막 포스코 맞아요. 그러니까 시클리컬들 막 주가가 거의 5월, 6월까지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근데 저는 그때랑 지금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봐요. 바텀업 관점에서 그 당시에 특히 말하면 이제 뭐 포스코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1분기랑 2분기랑.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장주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압도적으로 소재나 뭐 산업재나 이러한 좀 시클리컬 기업들의 실적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거의 좋은 매력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금리든 이제 바텀에서 봤을 때든 다 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구간이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치주라고 보면서 야 가치주가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그쵸. 이익으로 보면 엄청난 네. 성장주였던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전망 자료 쓸 때 제가 미국 시장을 잘 다루진 않지만 네. 전망 자료는 항상 다루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명확해요. 이게 밸류 스타일과 그로스 스타일이 명확한데 한국은 어찌 됐던 간에 주가가 사실 오르기 위해서는 성장이 안 나오면 조금 뭐 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리가 보는 YY 성장률이 네. 작년 동기 대비 이게 회사가 이렇게 좋아졌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네. 그때는 가치주가 올랐다기보다는 성장이 나왔던 그 주식이나 섹터가 네. 그쪽이었다 네, 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고 지금은 올해는 네. 아닐 것 같다. 네, 왜냐면 작년 3월은 딱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이었고요. 지금의 금리 상승 딱 1월 초잖아요. 4분기 실적 시즌 전이거든요. 네. 근데 항상 한국 시장은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 주식을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을 줄이는 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확 다시 또 색깔을 바꾼다라는 거는 좀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장주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색깔을 바꾸기는 조금 늦었다 혹은 네, 그쵸.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뷰는 이제 들었고 네. 유명관 연구원님한테 좀 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유명관 연구원님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이면서 애널리스트입니까? 본인을 소개를 하자면 본인은 어떤 리서치를 추구한다 혹은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이 제일 빠르다라고 가정을 해요. 네. 가격이 제일 빠르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예측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주식이 왜 빠졌지 혹은 왜 올랐지라는 분석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이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사서 주가가 오르는 거겠지만 그러한 모든 정보들은 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가격이 보죠. 반영이 돼 있다. 네. 뭐 조금 이제 책에서 저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효율적인 시장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효율적인 네. 시장이다. 네.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고 네.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네. 돈을 벌려면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앞서가야지 돈을 벌 수 그쵸. 있을 텐데. 네. 그럼 그 앞서가는 전략, 그러니까 이제 여러 퀀트 전략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저희 받은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게 어떻게 해야 되냐? 퀀트를 하고 싶고 그쵸. 접목시키고 싶은데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다. 네. 뭐 내가 시장 뭐 생업에 바쁘니까 이거 뭔가 잘 돌려놓는 게 있으면 그걸로 그냥 계속 그냥 하고 싶은데 그쵸. 그런 건 좋을 것 같은데 또 단점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최근에 음. 사실 퀀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죠, 네, 높아졌죠.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니라 강한국 작가님. 네, 맞습니다. 딱 저도 되게 자주 챙겨봐요. 챙겨봐요. 그럼요. 그렇구나. 되게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퀀트 투자의 단점이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에 진짜 쥐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매크로가 지배하는 환경이 있고요. 이 바텀업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지배하는 시장이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금리든 환율이든 전반적으로 다 이제 매크로와 매크로 환경이 관련되니까. 딱 지배할 때는 퀀트 투자가 사실 뭐 안 잘 맞다? 안 맞아요. 네. 음. 사실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퀀트라는 분야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그 강 작가님 분야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정말 가격하고 거래량만 가지고 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관점으로서 좀 퀀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장점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 돈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뭐 강한국 작가가 이제 그 쓴 책의 내용을 보면 이거 그대로 하면 돈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자체의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대로 할 수가 없을 걸. 그렇죠. 그대로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걸 그 얘기거든. 네, 예. 저도 이 보고서를 쓸 때 퀀트는 항상 백테스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죠. 장점이자 단점이 예를 들어서 저는 화요일 날 딱 출근했는데 금리가 탁 튄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금리가 과거에 튀었을 때 어떤 업종이 좋았고 안 좋았는지 정리를 해서 딱 이제 고객들한테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장점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과거에 있던 것이 사실 반복된다라는 것 전제 자체가 틀리게 되면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장단점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퀀트라는 거는. 그래서 뭐 제가 퀀트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바텀업 분석과 퀀트 분석을 좀 이렇게 병행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웬만하면 기업 분석 보고서를 다 읽고 결국에 추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재무제표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벌써부터 퀀트 투자에서 좀 벗어나는 거또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거 있을 거예요. 약간 그 유명관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하이브리드 느낌이야.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퀀트만을 추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퀀트라는 거는 어쨌든 좋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라고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그리고 퀀트 애널리스트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죠. 맞아. 사실 저는 답변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매크로랑 바텀업 애널리스트를 좀 연결해주는 브릿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매크로에 나오는 변화들. 그러니까 전략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아예 바텀업은 또 좀 못 볼 때가 있을 그렇죠. 그리고 바텀업 분들은 또 자기 주식이 항상 좋다라고 바이 보고서를 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 체크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그 매니저였을 때 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주식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뭐 기업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매니저 그쵸.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제 퀀트 애널리스트의 업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의 변화가 어떻게 기업 단에 주가 단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결고리를 해준다라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변수들이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네. 주는지. 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4번 정도 리밸런싱하고 안 보는 전략은 제가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비추예요, 저는 사실. 비추예요? 네, 그렇죠. 비추죠. 그래요. 네. 네, 비추입니다, 저는. 그렇구나. 네. 황국이랑 3자 대면 한번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아예 모르세요? 모르고요. 아예 모르세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제가 좀 바뀔 수가 있는 게 미국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퀀트 그래요? 전략이. 근데 한국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효율적인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뭐 주가가 잘 나오면 좋아요. 제대로 반영을 해줘요. 어. 근데 한국 시장은 뭐 흔히 뭐 세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조금 아직까지는 뭔가 펀더멘탈대로 안 움직이는, 재무제표대로 안 움직이는, 미리 실적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네. 미리 움직이는 네,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이디어 도출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지고 그 숫자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방식을 많이 쓰냐. 네. 일단 저는 아까 이미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제일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빠졌지를 보겠죠. 이걸 이게 그러면 성장도 투자하시는 분은 다 팔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부터 하고 이제 글을 쓸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실적도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밸류에이션은 어디에 위치는지 체크를 할 거고 뭐 환율이나 금리든 매크로 변수는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다음 주 자료를 쓴다면은 뭐 성장주를 팔면 안 된다 혹은 들고 가야 된다라는 뭐 결정을 내리겠죠. 아니면 뭐 이런 이슈가 없이 그냥 되게 흘러가는 장세라고 치면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또 이번 실적 시즌에 제가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바텀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라 그러면은 그쵸. 삼성전자를 사야 되고 뭐 닉스를 좀 줄여야 된다 혹은 이런 의견들을 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런 업종이 더 좋을 거고요. 뭐 이런 업종은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라가 보통 대부분 자료의 좀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저랑 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제가 막 주식으로 보는 세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런데 약간 그 정통 퀀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신자, 맞아요. 내지는 네. 뭐 그렇게 그런 생각하시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이게 참 저도 이제 뭐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누군가한테 이제 저도 이제 리서치라는 건 어쨌든 RA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사수- 영향을 받잖아. 사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받습니다. 네. 네. 유명한 연구원님 사수가 누구였지? 저는 이제 두 분 정도 계시는데요. 네. 원래 이제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김상호 연구원이라고. 김상호 연구원님. 네, 신한금 친하네. 네,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은 트러스톤에 계신데 이원선.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원선.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철학도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영향을 받은 걸 가지고 자기만의 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유명관 연구원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거를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길게 주신 분이 있어요. 퀀트 쪽의 직무를 꿈꾸는 대학생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혹시 지금 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ROE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ROE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과 BM의 수익률 비교에 있어서 네. BM은 동일 가중.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ROE 높은 종목 지금은 사야 됩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면은 이 ROE가 좋은 기업들이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기술적인 건데 이게 벤치마크를 잘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과학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 귀무 가설 뭐 이런 네.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코스피가 엄청 올랐는데 이게 보니까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케이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뭐 정말 좋았다라기보다는 전자 역할이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총 가중이면 그렇죠. 그게 지수가 뭐 때문에 올랐는지를 모른다. 예를 들어서 제가 ROE가 높은 종목 20종목 상위 20개 종목을 삽시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벤치 비교하는 거를 코스피로 하면은 이겼다고 쳤을 때 이거는 삼성전자가 못 가서 이긴 걸 수도 있잖아요. ROE라는 팩터가 잘 워킹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렇죠?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같은 기준의 벤치마크를 정하기 위해서 동일 가중으로 저는 보통 일을 합니다. 야 근데 이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는 네. 유명관 연구원님한테 굉장히 관심 많다는 그러게요. 얘기네요. 네. 이런 질문을 주셨다는 거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높은 비용 때문에 순이익률은 정체되어 있는데 매출이 늘어나는 2단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기업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는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2번, 3번 이것도 이제 자주 얘기하시는 그런 용어인가 봐요. 아니요, 이게 이건 아니에요? 3프로 TV 나가서 제가 이제 ROE 관련된 얘기를 ROE 하신 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고 ROE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후퇴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ROE가 뭐 높은 기업들을 사는 전략보다는 ROE가 이제 개선되는 기업들 사자라는 아이디어였는데 ROE가 네. 높은 기업 말고 개선될 수 있는 네, 기업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선되는 이유가 ROE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 두풍 방법이라서 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ROE가 1% 올랐는데 이게 회전율이 높아져서 뭐 그러니까 때문에 ROE가 그쵸. 높아졌는지 자산 대비 매출액이 잘 나와서 ROE가 레버리지 많이 높아졌는지, 써서 그런지 마진이 올라온 건지 혹은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쓴 건지라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요 2단계 3단계라는 거는 이 3단계가 뭐냐면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도 좋고 마진도 같이 올라가는. 근데 이 주식들은 강 작가님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강 작가님 기준의 포트폴리오에는 3번 기업들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재무제표상으로 좋은 게 확인이 명확하게 돼야 그리고 실제로 3번 기업들은 그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장은 좀 이기는 전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ROE가 단순히 개선되는 기업들을 사는데 네네. 레버리지 때문에 개선된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하고 마진이 동시에 조금 개선이 되면은 시장은 이길 수 있다. 그런 그룹들은.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아까 하이브리드형 퀀트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대로 사실은 바닥부터 이제 위의 주가 퍼포먼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번 기업들이 뭐냐면은 마진이 올라가는 건 지금 안 나오는데 회전율이 막 올라가는 기업들. 매출이 좋아지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아이디어는 조금 제조업이나 좀 물건을 파는 회사들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화장품 기업들은 처음에 제품 출시하면은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생산하기 위해서 뭐 OEM이나 ODM 쓰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진보다는 그래서 이익은 안 나지만 그쵸. 매출은 확 늘었어. 네. 근데 비용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는 그쵸. 기업들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비용은 어느 정도일 땐 쓰고 통제가 되고 그렇죠. 이 어떤 제품 자체가 시장을 좀 장악하는 게 보인다라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딱 말씀해주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주가 퍼포먼스가 보통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번 기업들 아마 3% 나와서 2번 기업들 내에서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좀 찾아보셔서 이게 일시적으로 ROE가 좋아진 건지 정말 제가 생각했었던 이유 그러니까 매출은 괜찮은데 지금 비용 때문에 조금 마진이 안 좋아지는 국면인지를 체크해서 한번 그러니까 바텀업 관점에서 주식을 사는 걸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3번은 정말 이제 퀀트적으로 이 주식들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네요. 근데 네, 이 질문이 되게 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사기가 겁난다. 일단 이제 퀀트 투자는 딱 걸리면 그냥 사야 돼요. 이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실제로 가능한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강 작가님 얼마 전에 왔었거든요. 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강 작가님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는 강 작가님은 이런 것 같아. 아예 그거를 숫자만을 믿고 하기 위해서 자기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사실 그 시장의 상황, 그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많고 그 변화에 기댄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건 뭐냐면은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이럴 때 사야지 막 이런 거라면 강 작가님은 그런 뉴스 보지 말고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그냥 숫자를 믿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가 저는 끝단으로 가면 만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하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뭐 제가 이거는 정말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맞아. 투자하실 때도 이게 뭐 대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맞아. 아는 주식의 대가들이 있는데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잘 맞는 딱 성향의 스타일을 찾는 게 이 너무 좋은 좋지 말이네. 않을까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유명관 연구원님? 진짜 베스트 애널리스트답게. 아니 이거 뭔가 그런 거 같.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옷이 있는 거야. 나한테 맞는 그쵸, 옷이. 예. 옷을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어디 뭐 멋있어 보이는 옷 입으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뉴스도 안 볼 거고 정말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성격 완전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굉장히 좀 사실 예민한 편이에요. 예민해요. 엄청 예민하고 그리고 귀가 좀 얇은 거.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요. 네. 엄청 얇아요. 듣는 것도 많으니까 엄청 저도 얇아요. 의견을 내지만 반대로 또 듣는 것도 많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항상 이제 모든 정보가 이제 좀 혼재돼 있는 혼재돼 상황인 거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퀀트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사실 뭐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제가 옷도 편하게 입고 온 이유가 좀 이렇게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왜냐면 저희는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저희. 그래요? 네. 미래에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3%는 좀 이제 정장도 딱 입고 좀 제가 보고서를 딱 발간하면 그거 가지고만 이제 이렇게 되게 하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왔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서 지금 퀀트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주식을 투자할 때는 뭐 4번 리밸런싱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뭔가 좀 다르네.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저도 이제 매크로 애널리스트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매크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랬거든.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본인의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저는 그리고 말씀 주시면서 이제 퀀트의 그런 그 좋은 점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2번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스크리닝해서 내가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종목만 한번 봐야지. 그렇죠. 이런 수단에 너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엄청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막 모든 종목을 언제가 다 볼 수도 없는데 스크리닝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스크리닝을 딱 해보고 공부해볼 그런 과목을 추려내는 거지. 네. 그렇게 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정프로님이 중간에 질문을 주셨었나 봐요. 그때도 네. 산업별로는 ROE가 다른데 네. ROE 개선된다라는 것이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나 봐요. 되게 이게 이분 저도 이거 미리 보고 왔잖아요. 네네. 네, 질문이 3번 질문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저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익의 변동성이 큰 산업 같은 경우에는 ROE가 정말 들쭉날쭉하게 변할 거고 그렇죠. 이 뭐 계절성도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자료 쓸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적어놨어요. 1% 기준으로 봤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그냥 시장 평균 ROE가 한국이 대략 10% 정도니까요. 네, 네. 그래서 분기별로 봤을 때 1%는 개선되면은 뭐 음. 이건 의미가 있는 정도다라고 봤지 이게 산업별로 제가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계절성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할 때 계절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게 4개분기 누적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야.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질문이 실무적인 온다는 게 되게 질문이에요. 그죠? 네, 이런 질문이 오가는 그런 저희 효친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가 사실은 네.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왜냐면 네. 이런 질문 수준이 정말 이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라고 네, 그렇죠. 유명관 연구원님의 팬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15분만 모신 거예요, 따로. 네, 네. 김태현 님이 네. 또 질문 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연구원님의 자의적 네. 판단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네 맘대로 한 거냐 그 네. 얘기긴 한데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은 얼만큼 그런 매출이 YY로 늘어나는 거예요라는 질문을 딱 했을 때 그렇지. 제가 뭐 자의적으로 한 20% 정도 요건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보통 저는 한국 시장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들의 이제 매출액 증가율을 다 이제 딱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위 20% 정도를 딱 커트하면은 이거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제 상위 20%라는 것이 딱 자의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매출 성장률이라는 걸 쭉 이렇게 나래비를 네, 세울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연구원님이 리포트를 많이 쓰시고 그 네. 리포트를 많이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로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 좀 얘기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원님이 주말마다 보내시잖아요. 네. 그거는 다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어. 발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발간하시는 공식적으로. 보고서. 그 보고서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연간 전망도 좋은데 네.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아, 그 보고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주간마다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국가들의 이익 동향을 주로 하고요. 쭉쭉 내리면 이제 자세하게 저기 한국 시장, 이 EPS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보고 그리고 한 달 전 대비해서 네.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바뀌었는지. 이것도 궁금했던 건데 이걸 왜 한 달 전으로 해요? 그 이게 같아서. 어닝스 리비전을 오랫동안 보신 분이라면 자주 좀 개편이 됩니다. 그렇게 막 그 정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제가 데이터를 좀 바꿔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한 달 전 대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한 2주 전 대비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 달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잠깐 보면은 실제를 체크해 보니까 미국, 유럽, 일본이 조금 올라왔고 네.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도 올라오긴 올라왔네. 네, 중국이 좀 맞습니다. 빠졌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사실 이것만으로도 좀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설명할 정도로 좀 그래요? 볼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12개월 포워드라는 개념이 조금 12개월 포워드라는 개념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기업 이익이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해가 지나면서 EPS가 올라가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 당장의 이익 모멘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EPS 변화율하고 12개월 포워드의 EPS 변화율이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22년도 마이너스인데 12개월 선행 이제 EPS 변화율이 플러스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2022년도 실적이 지금은 비슷할 것 같은데 1월 초기 때문에 2022년도 실적은 빠졌지만 23년도 실적이 살짝 올라가면서 이게, 네. 미묘하게 그런 변화들이 네. 좀 있구나. 그래서 좀 해석하실 때는 근데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할 거면 진짜 설명할 게 많죠. 근데 지금은 그냥 첫 페이지 보실 때에는 선진국이 기업들에서 어닝이 좋은지 뭐 신흥국이 좋은지 그리고 아래쪽에 업종은 어디가 좋은지 예를 들어서 글로벌로 봤더니 헬스케어가 좋다. 근데 이게 꼭 신흥국은 한국은 신흥국에 있습니다. 신흥국은 또 반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헬스케어는 선진국하고 신흥국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자료 이제 주말에 했을 때 이제 산업재가 둘 다 툭툭 올라온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체크해 보실 만하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조금 기민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금리까지 올랐는데 요것도 그쵸. 됐으니까 네. 요거는 한번 좀 해볼 네.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특히 소재보다는 지금 산업재가 좀 이익 모멘텀이 괜찮구나.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제 주가 제일 셌던 종목이 조선주? 중에. 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완전 산업재잖아요. 아. 네, 뭐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되게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죠. 막 보면서 네. 이런 게 아니고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헬스케어는 이거는 이건데 왜 이거는 이거지? 산업재는 여기 두 군데다 다 네. 이런 생각을 네. 계속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나오네요. 네. PER 밸류에이션이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 뭐 지금 딱 국면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중국이 제일 많이 지금 빠진 상태구나. 음. 그러니까 절대적인 레벨은 사실 크게 중요하잖아요. 국가별로 밸류에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파란색 선이 네. 쭉 내려오고 있어요. 네. 네, 네. 뭐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과거 대비 싸다. 네, 많이 과거 대비 내려왔다. 싸다. 그래서 워낙 지금 PER 지표가 사실 저도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용지물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이죠 벌써. 그때부터 코로나 때부터. 그렇죠.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설명을 안 합니다. 저도 이 파트는 그냥 이 파트는 그냥 흐름만 보고 흐름 정도. 그리고 네. 이제 뭐 보면은 뭐 미국이 22배, 네. 한국이 뭐 10배 정도 수준이다. 네, 그 정도. 그 정도 거죠. 느낌으로. 왜냐면 급락했을 때 보통 밸류에이션 따지는 밸류에이션. 그때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때 말고요. 음. 이제 빠질 만큼 빠졌구나 정도 판단하실 때 지금 PER 정도. 사실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한국은 뭐 10배 근처까지 내려왔겠네. 지금 네. 거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은 더 이상 빠지면 이상한 거거든요. 매크로 단에서 막 너무 이게 샤크가 오고 막 겁을 줘서 그렇지 밸류에이션으로 따질 때는 겁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보기에. 예. 그리고 요거는 PER 밴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과거에 비해서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죠.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지금 있네요. 이게 저도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작년 한 6월쯤만 해도 이 주황색 점들이 다 위에 있었는데 다 다 내려왔는데 미국만 진짜 버티는. 이게 그렇군요. 신흥국에서 인도 신흥국에서는 인도. 버티더라고요. 딱 보면은 흐름이 딱 보이네. 네. 전 세계 이제 투자자. 이거는 업종별. 네, 업종별. 맞습니다. 미국도 에너지가 제일 낮고.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게 참 IT가 정말 꽉 차 있죠. 이게 아마 미국 이제 그러네요. 빅테크 기업들이 거예요. 꽉 차 있네.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가 꽉 차 있네요. 오히려. 그렇죠. 밸류에이션 높은 어닝이 아마 상황이고. 많이 깨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위에서 이게 보시면은.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좋아서가 아니고 네. 어닝 깨져서 네, 맞습니다. PR이 높은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IT랑 유틸리티를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야죠. 그러네요. 어닝이 유틸리티는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제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앞에서는 그러니까 산업재가 이제 이익이 플러스니까 산업재를 사자라는 게 아니라 네네. 딱 지금 국면이 로테이션이 살짝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어닝 괜찮은 거 골라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찾아보면 네, PER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거 싸니까 사자 이거는 조금 너무 안 통해요 요새는. 이제 그걸로는 안 통한다. 네. PER이 싸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그쵸. 통한다. 근데 더 빠지진 않는다라는 통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다. 이게 뭐 싸니까 하자는 아니지만 더 빠지진 않는다는 그래도 통한다. 네. 통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익 동향인데 이거는 뭐예요? 2주 동안의 변화입니다. 아, 사실 보통 1주로 나가는데요. 네. 제가 연말에 휴가여서 1주 음. 동안의 변화를 체크를 못 해가지고 2주 2주로 동안의 이번 변화. 주는 딱 이번 주는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올라왔고 네. 운송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네. 쭉. 좀 세부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저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저도 딱 보면은 순이익 전망치가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 이게 사실 네, 조만간 좀 저도 데이터셋을 좀 바꿀 생각이에요. 네 왜요? 이게 일단 저는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게 어디 데이터 소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좀 데이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건 어디 거지? 이거는 저는 이제 레피니티브에서 받는 좀 약간 늦어요. 약간 늦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제가 지금 위에서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 달 전 대비로는 상관이 없는데 한 주간의 변화를 좀 미묘하게 볼 때에는 블룸버그가 좀 낫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기는 딱 좋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선진국은 네. 다 올라가네. 전 세계 업종별로는. 그렇죠. 근데 이건 미국 기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겠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기여도가 네. 워낙 높아서. 네. 그리고 요거는 선진국 업종별 네. 이익동의 이건데 아까 위에 거랑은 뭐가 다르지? 위에 거는 전 세계였고요. 이건 전 세계고 네. 이건 선진국. 네, 신국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이 신흥국. 나오겠죠. 네. 신흥국은 약간 들쭉날쭉하네요. 네, 이런 거 보시면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선진국은 호텔 레저도 좋네. 네. 왜 그런 거지?
저도 그래서 데이터를 자주 이제 좀 분해를 해봐요. 이게 제가 호텔 레저 업종의 이익을 그냥 데이터셋에서 뽑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를 다 더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저도 이제 바텀업 애널리스트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미디어 교육도 빠지고 실수 소비재 빠지고 그러니까 약간 유틸리티는 좀 망가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맞습니다. 신흥국이니까 우리나라 한국전력 말고도 망가지나 보다. 그쵸. 유틸리티가. 네.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구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근데 많이 드니까. 이게 사실 이거 보고 유틸리티 그럼 다 팔아야 되겠지라는 판단도 되게 위험해요. 이게 주가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반응하고 주가가 이미 반영돼 있을 그쵸, 거라는 거죠. 네. 저렇게 어닝이 추정치가 빠지는 동안에 주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네. 없죠. 예를 들어서 전자랑 닉스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반도체 어닝 여전히 견고한데? 라고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약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점점 국가별로 미국 이게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쭉 움직이고 있는지 쭉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네. 이게 X축이 네. 이익 전망 변하고 오른쪽 주가. 네. 그래서 뭐 중국은 한 달 동안 어닝도 좀 안 좋았고 주가도 안 좋았고 되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보통 이렇게 가 있어요. 네, 유럽이 다 위치했는데요. 사실 러시아 투자하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국가별로 이제 제가 하는 거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은 플러스인데 주가가 좀 왜 안 이러지? 좋은, 네, 그런 국가. 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뭐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만큼은 이익도 올라갔고 주가도 괜찮았던 거예요. 12월 달에 주가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뭐 많이 빠져서 우울하긴 해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좀 큰 기업들 위주로 큰 기업들 중에서 그 한 주간에 어닝이 좀 많이 변한 플러스로 많이 변한 에어비앤비, 보잉 뭐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도 있고 트위터, 이스트머니 뭐 이런 회사들이 있네요. 안 좋은 애들 안 좋은 애들은 리오틴토 이건 원자재 애들인 것 같은데 UBS 뭐 이렇게 있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네요. 한국을 한번 좀 보긴 봐야 되겠다. 네, 한국은 요 차트가 아까 보셨잖아요. 네. 이익하고 주가. 제가 이제 아까 퀀트 미국에서 하면 잘 될 것 같다. 한국은 잘 안 돼. 여기서 이미 나와요. 주가랑 어닝이랑 깨지는 경우가 진짜 거의 대다수입니다. 네. 그냥 이익하고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가고 있구나. 네,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자료는 뭐 팩트 기반의 자료니까요. 이 반도체가 정확하게 8월 달에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지금 화학이 있는데. 네. 반도체. 그러면서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닝이 빠지고 주가가 빠지고 사실 주가가 어닝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먼저 올라오고요. 지금은 딱 다시 이익하고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올해 정말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을 거면 계속 이 위치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조금 현상이라면은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죠.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돌아가는 경향이. 이익 전망이 좋아질 때 주가가 좋다가 또 안 좋아질 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 쭉 보니까 너무 좋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그쵸. 전망치네요. 아까 제가 12개월 포워드라는 거의 단점을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 22년도는 한 올해 한 9월쯤 되면 23년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제가 그러네요. 이제 어떤 자료를 썼었냐면 이익 모멘텀 좋은 애들 사자라는 뭐 전략인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그 해의 실적이 아니라 다음 해의 실적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9월에서 10월입니다. 10월. 네. 그래서 지금은 22년도 실적 변화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22년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실 거잖아요. 그 바텀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할 때 23년 지금 추정하시는 분 아니요, 없잖아요. 없지. 네, 그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그냥 이제 곱하기로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그냥 써놓는 숫자잖아요. 근데 사실 당장의 이제 분기 실적이나 해외 실적은 정말 또 그래도 맞춰서 그러니까요. 회사랑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리고 나서 추정하는 거니까 정확도가 훨씬 높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조금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질문을 잠깐 주셨는데 네. 김태현님이 여기서 2, 4분면에 있는 섹터를 유심히 보면 되나요? 요거? 그러니까 이익 전망은 빠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 맞습니다.
맞아요. 네, 2, 저는 4분면에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아. 실제로 이익이 빠지는데 주가가 먼저 오르는 걸 저는 계속 봐요, 호가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가 사실은 바텀업에서 이익 추정치가 바뀌기 전에 이익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을. 야, 네. 아 이게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전망이 빠를까 주가가 빠를까 네. 요 질문인 거죠. 저는 주가가 빠르다라고 보는. 주가 아까 빠르다. 네, 처음 딱 첫 질문이 그거셨잖아요. 맞아. 네, 주가가 가장 선행하고 그래서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른다. 이게 정확하게 10월달에 반도체였어요. 10월 11월. 근데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익이라는 거는 어쨌든 어.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데이터들이 모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가 아니고 네. 어쨌든 뭔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쵸. 주가는 그 동안에 그쵸. 오를 수 있다는 거지. 그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어떻게 네. 잘못 들으면은 누구도 아는 사람들이 뭐 알고 사고 거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실적 추정치를 바꾸는 과정이 되게 이렇게 자주 바꾸지도 않고. 않아요. 네. 이게 애널리스트들도 다 확신이 딱 생길 때 바뀌는데 주가가 사실 더 먼저 움직인다라고 저는 2, 4분면에 있다가 그냥 다시 3, 4분면 내려갈 수도 있지. 그럼요. 그러니까 주가만 올랐다가 네. 아니네 그러고 내려올 수도 맞습니다. 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거 올라온 애들 중에서 딱 보니까 이익이 내가 봐도 증가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주가는 더 올라갈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봐라.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딱 이제 여기서 하이브리드가 여기서 네. 나오는구나. 이게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설명하니까 되게 네. 좋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김태현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번 좀 볼까요? 이거 네. 숫자를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던 게 한국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네.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전망치 변화를 네, 보면은 2주 동안의 변화입니다. 유틸리티가 워낙 많이 빠졌고 조선 반도체. 테크가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2주 동안에 어떤 이익 전망치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작년 어쨌든 하반기부터 네. 2022년 전망치는 조금씩 네, 내려오기 맞습니다.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올해 전망치를 낮추면서 자동적으로 내려간 네, 게 맞습니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지금부터가 사실 또 중요하겠죠. 정말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말씀드릴까? 그 실적 사이클이 있잖아요. 실적의 사이클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지금이 제일 저는 위험한 국면 같아요. 실적. 지금이 네. 실적이 왜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기업 실적이 확 안 좋아진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었던 시기가 2020년 3분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니까요. 그리고 그 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부터 약간 미스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3분기부터.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반도체 애널이라고 치면은 예상보다 잘 나오네 하면 딱 그 분기에 다음 분기 추정치를 올려둡니다. 그리고 또 잘 나왔어요. 그럼 또 올려요. 근데 이 과정이 1년 동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22년도랑 23년도 추정치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약간 이거는 좀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랑 비슷한. 뭐라도 BAB. 네, 맞습니다. 뭐죠? 그 앵커링 네. 이펙트죠. 앵커링 네. 이펙트. 추정치가 너무 지금 1년 4개 분기 연속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올라오는 과정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마음을 놓고 네. 잘 되겠지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네. 그런 안도하면서 하는 게 숫자가 이제 업사이드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를 버는지보다는 얼마를 벌 걸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잘 나왔냐 못 나왔냐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2022년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예를 들어 230조 원을 네. 만족시키면은 아마 지수는 지금이랑 비슷할 거고요. 그렇죠. 이거보다 밑에 더 있으면은 주가는 빠질 거예요 올해 내내. 그리고 이거보다 잘 나오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간 전망에서 되게 밝힌 부분이 있는 게 지금 21년하고 22년도에 이익이 7% 정도 차이가 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21년 대비 22년에 이익 증가율이 7% 정도?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근데 저는 뭐 거의 좀 안 나올 것 같다. 보합 정도로 봐요. 증가율. 보합 정도로. 네. 그래요. 그것도 뭐 연간 전망이 있습니다. 네. 왜요? 조금만 간단하게만. 매출 원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매출 원가율이.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고요. 네. 매출 원가율 올라간 거는 원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인 뭐 그것도 거고. 있고요. 그 매출 원가율이라는 거는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를 비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매출 원가율 평균은 80% 수준입니다. 네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상반기까지 취합을 해보면 78.5%였거든요. 1.5%가 낮아졌네. 효율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번 거죠. 근데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은 매출 원가 늘었거든요. 매출액이 더 늘었어요. 매출액이 더 많이 늘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몇 개 분기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적어도 과거 평균까지는 이 매출 원가율이 딱 올라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되게 판관비는 어때요? 판관비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애널이 잘 맞춰요. 그리고 판관비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이제 이것도 또 말할 게 있다. 어닝 쇼크 이제 하잖아요. 분기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매출 잘 맞춥니다. 매출은 잘 맞춰요. 정말 잘 맞춰요.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 내려오면 다 이제 틀리는 경우가 나오는 게 마진 때문이거든요. 마진 추정을 잘 못한다라는 거, 잘 이제 어렵다라는 거는 판관비보다 매출 원가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비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언제 샀는지 아니 미리 샀을 수도 있고 나중에 네. 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예측하기 그리고 어렵겠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왜 미국은 어닝 쇼크가 안 나는데 한국은 자주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매출 원가율이 한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입니다. 미국은 매출 원가율 자체가 미국은 대략 서비스업이 너무나 많아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매출 원가율이 한 60%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은 80%잖아요. 매출 원가율은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는 네. 게 결국은 매출하고 그 매출을 잃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네, 80이니까 20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수출 게 있구나. 데이터도 너무 잘 나오고 이게 얼만큼 파는지는 잘 맞출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근데 이제 그 이제 매출 원가에서 실제로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원가 회계 팀이겠죠. 제조업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제 얼만큼 비용을 들여서 그 자재를 가져온지에 대해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원가 매출 원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적이 더 잘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너무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그래서 실적의 성장률 자체가 없으니 성장하는 애들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 걸로 그렇죠. 연결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뭐가 좀 나오나요? 그런 섹터들이 아니면 이게 사실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게 업종부를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YGFN이라는 이제 그 툴을 사용해서 업종 분류를 한 네, 건데요. 네. 성장주들은 보통 이제 아래쪽 보시면은 요 테크 요쪽에 많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섹터들에 주목해봐야 된다는 연간 전망을 내셨고 그리고 지금 4분기가 남았어요. 네. 4분기 실적 시즌은 아직까지 이것도 또 제가 이제 3프로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말하는데 또 분명히 아실 거예요. 네. 12월 달에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고서가 그렇죠. 나오는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말씀 그냥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관 평가를 하잖아요. 셀사이드는 코퍼리지 개수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보고서도 되게 많아요. 나왔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리포트로 그렇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보셨는데 영혼이 없는 그쵸. 보고서들이 많아. 근데 그거 사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개인 투자자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12월 달의 변화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12월에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사실 1월 달부터가 사실 이제 네.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업데이트도 하고 그 실적 추정도 바꾸고 이때가 좀 중요하죠. 1, 4, 7, 10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어닝 추정치가 변화를 하는 네. 것도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14, 7, 10. 그 아시겠죠? 분기 실적 나오고 뭐 무슨 말인지 그때가 알겠어요. 정말 열심히 일할 때. 이익 모멘텀 팩터가 실제로 시장에서 잘 워킹을 해요. 막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은 보고서도 안 넣는 달이 1, 4, 7, 10월이에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주가도 좋아지는 네. 그런 게 있구나. 12월은 안 통합니다. 12월은 안 통한다. 안 통해요. 아마 느끼셨을걸요? 보고서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그거는 되게 사연이 많을 거예요. 아마. 참 많은 사연들이 있죠. 근데 진짜 보고서도 있어요. 근데 12월 달에 그럼요.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은 연간으로 보니까 이 상위 업종이 네. 반도체가 제일 높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도 탑 3랑 이제 버텀 3를 뽑아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립니다. 이거는 보고서에는 안 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올려보시면 간단하게. 네. 뭐
하이닉스가 왜 추정치가 2주 동안 올라왔는지 이런 이유 정성적인 아예 음. 바텀업 관점에서 이유를 제가 보고서를 찾아서 이제 이런 거 같다. 네. 이렇게 와 이게 보고서 열고 하니까 너무 좋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네네. CK 같은 거는 네네네. 올랐잖아요. 네네. 아 이것도 또 이제 또 이게 할 게 많아요.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라는 거는 한 분의 추정치가 아니라 여러 분의 평균값이라서.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반도체 애널인데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직을 했어요. 혹은 퇴사를 해요. 그러면 추정치가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안 좋게 보는 애널리였어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그걸 따져봐야 되는구나. 그냥 애널리스트가 그냥 퇴사했을 뿐인데 네. 어닝 추정치가 높아질 수 있겠네. 제가 안 좋게 봤었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 좋게 보는 그럼요. 애널리스트 그만두면 네. 이게 또 내려갈 수도 되게 있겠네요. 많아요. 네. 그래서 올려보시면은 여기서 조선 1등이잖아요. 제가 탑3라 그랬는데 이거 빼고 3개 썼잖아요. 네. 아무리 조선 보고서를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추정치 올린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이제 그냥 커버리지가 드랍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군요. 추정치가 올랐는데 이 코멘트가 없는 기업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분이 이직해서 뭐 추정치가 올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안 쓰겠어? 쓰진 않아요. 누군가 조선 누가 뭐 바꿨나 보네. 네.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자동화 보고서를 이제 저도 퀀트니까 엑셀을 쫙 해서 한 번에 자동으로 쫙 쭉 하고 하는데 이 마지막 작업이 오래 걸리죠. 이거는 그렇겠네. 왜 올랐는지를 좀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고서를 딱 보면은 이거는 그냥 뭔가 인간미는 안 느껴지잖아.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유명관 연구원이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이거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이게 오늘 너무 재밌네요. 생각보다. 네.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이 자료는 완전히 바텀업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저는 항상 또 맞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 15% 오른 종목을 그거 좋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이미 오른 그렇죠. 거를. 그리고 이 15% 빠진 거에 대한 판단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바텀업에서 해야지.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주가 패턴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상승한 기업, 하락한 기업. 근데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횡보하는 기업, 하락하다가 횡보하는 기업.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에서 이걸 사라는 건 아니고요. 네. 상승하다가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뽑아낸 거예요. 잠깐만요. 이걸 좀 키워볼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를 가지고 바텀 피싱하고 트렌드 팔로잉을 골라냅니다. 주가의 하락했고, 패턴을 통해서. 네, 하락했고 횡보하고 있는 기업.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거나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는 거는 그럼 이유가 있어서 올랐다가 쉬고 있겠죠. 분명히 네. 횡보하다가 방향을 결정할 텐데 네. 그걸 좀 보고 있다가 네. 결정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네. 이런 아이디어네요. 맞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횡보하는 구간을 그 가격대에서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쵸.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하는 구간. 네. 고민이 끝나면 주가가 위로든 아래든 움직여요. 맞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된다. 네. 좀 참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작업으로 고르진 않습니다. 요 주가 패턴을 네네네. 설마 그냥 이제 제가 패턴으로? 하나씩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냥 숫자로 기술적 지표 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MACD라는 지표 아시죠? MACD. 근데 그 오실레이터랑 같이 보게 되면은 4가지로 그룹핑이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오케이. 혹은 상승 횡보. 그럼 이 스코어는 뭐예요? 그럼 그래서 이 펀더멘탈 네. 여기 보시면 위에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펀더멘탈. 네. 그리고 기술적, 그러니까 테크니컬 지표들 그리고 수급, 모멘텀. 네. 이거를 다 종합해서 네. 점수가 높으면 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렌드 팔로잉에 속하는 기업들은 네. 상승하다가 좀 쉬고 있는 기업들일 거예요. 여기 있는 기업들이. 네. 그런데 이제 계량적인 지표들을 종합했을 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뭘 볼까요? SKC랑 아프리카 TV, LNF 같은 경우 여전히 네. 스코어가 되게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주가 추이가 옆에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실적 추정치도 네, 있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뭐 대차장고랑 공매도 이게 사실 뭐 이게 투자하실 때 웬만한 건 다 있네. 그렇죠. 여기에. 이거 하나 하나 찾아보면 대차장고도 있고 다 네. 있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이거는 올라가다 멈춘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쉬고 있다가 빠졌다가 쉬고 있는, 네. 빠졌다가 쉬었다가 또 빠질 수도 있지만 그쵸? 빠졌다가 쉬었다가 네. 올라갈 수도 있으니 네. 그거는 이제 피싱.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네. 애널리스트 미커버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 모멘텀 지표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모멘텀 스코어를.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네. 알 수가 없다. 네, 미커버 기업들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전환해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저희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더 오늘 어때요? 재밌어요? 네, 저는 이렇게 사실 편하게 말하는 게 제 어. 스타일에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3프로 나가면 약간 일이에요. 긴장한 것 그리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일을 하는 느낌. 일을 하는 근데 느낌. 이제 오늘은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제 자료를 어떻게 조금 더 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팁 같은 걸 드렸고 뭐 저는 리서치센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막 그런 사연들 같은 거 좀 소개해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 그리고 막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매수 추천을 하고 뭐 그 회사에서 먼저 매도를 해서 뭐 공매도 세력과 그런 거는 정말 없다라는 거는 네. 없어야죠. 네. 없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루크 영님이 금융권에 발을 들이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사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유명관 연구원님도 네. 공대 출신입니다. 네. 네. 저도 수학과 출신인데요. 네. 네. 어쩌다 여기 어쩌다가 이 바닥에. 하냐면 수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한계를 부딪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니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비슷하구나 나랑. 그래서 내가 이걸로는 나도 진짜 나 엄청 네. 그 좌절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래서 좀 사회로 나가보자. 그래서 뭐 제가 그리고 막 내향적인 성격은 또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네, 좀 네. 외향적이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그렇게 스트레스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근데 수학과 나왔으니까 일단 금융권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퀀트를 지원한 건 아니고요. 수학과라서 또 배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너 수학과구나. 그 리서치로 갔어요, 맨 처음에. 네, 맞습니다. 그럼 리서치만 지금 몇 년째 하신 거예요? 꽤 오래 올해가 되셨네. 9년 차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 전에는 또 다른 직장에도 잠깐 있었는데요. 어쨌든 9년 된 것 같아요. 그 증권 애널리스트 잘 맞아요? 애널리스트요. 어때요? 본인한테? 베스트 애널리스트니까 다 이룰 건 다 이룬 거 아니야 이제? 아니요, 뭐 이룰 건 아니고요. 정말 저는 음. 퀀트를 9년 동안 해왔지만 하면 할수록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퀀트만으로는. 네, 퀀트로 한계가 RA 시절 말고요. 음. 애널리스트로 일을 할 때 퀀트로 다 해석이 될 줄 알았고 다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년 해가 지나갈수록 이게 이게 정말 그게 가장 고민이고 최근에는 그렇죠. 네. 그 퀀트가 가진 한계에 대한 고민.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로 극복을 했는데. 근데 이게 수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말씀드렸지만 바텀업 공부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뭔가 이제 퀀트를 어떻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주식은 심리도 많이 포함이 그쵸.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사실 누가 사야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빠지는 건 누가 팔아서 빠지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뭐 좀 그런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하고 있죠. 공부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심리 관련돼서 이제 작년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ERP, 네, 맞아요. ERP 지표가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인 걸로 추정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걸 또 어떻게 추정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막 그럼요. 되게 엄청 복잡한 건데 네. 어려운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좀 뭔가 심리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 트리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조금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저는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수요일 날 물가가 네.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이게 참 요새 점점 한계를 느껴요, 사실 저는. 그래요? 펀트로서. 아니 제가 어닝이 막 좋잖아요. 추정치가 매일 한국이 좋으면 일하기 정말 편해요. 그대로 움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작년 가을부터인가 이제 어닝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막 재미를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좋아할 때가 제일 편해요. 편하지. 일하기가 편하지. 얘네가 설명도 잘 되고. 그럼요. 이익이 좋아지니까 좋아져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빠질 때는 정말 저도 그래서 올해는 뭐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빠질 때마다 용기는 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올해 작년보다 빠진다는 추정은 아직은 아니잖아. 그럼요.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네.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그래도 바툼은 분명히 받쳐주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나와달라고. 네, 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네. 저희 한 번씩 업데이트 할 겸 오늘 사실 이제 얘기하다 만 느낌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얘기하다 만 네. 느낌이 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다시 또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코로나 이후에 음. 좀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시장에 들어오셨잖아요. 음. 근데 2020년도 한 4월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고, 음. 근데 그때는 사실 돈을 벌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음. 사면 그냥 오르는. 근데 이게 점점 아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느끼실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사실 원래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항상 주식을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뭐 저의 뷰가 뭐 성장주가 뭐 올해 성장주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서 썼지만, 사실 진짜 안타깝게도 제 보고서를 읽는 제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를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아마 내용이 되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펀드가 사실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비중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유명관 연구원님의 어떤 또 인간적인 매력도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셔서 시장을 점검하는데 좋은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